고등학생의 용기 있는 질문 하나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학교 역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역사 자료 사이의 충격적인 차이. 그 시작은 한 장의 지도였습니다. 미국 외교관의 딸, 리사 포스터.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1900년대 초 일본 정부의 고지도를 통해 독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워온 역사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리사. 그녀의 작은 질문 하나가 일본의 교과서와 언론,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리사의 이 한마디는 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역사적 진실을 찾아 나선 한 소녀의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사 포스터입니다. 17살, 요코하마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미국 외교관의 딸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풍경은 여전히 낯설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는 미일 역사교과서 공동 감수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동아시아 역사 수행평가 과제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참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지만 이번만큼은 필요했으니까요. 서재 문을 열자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채운 수백 권의 책 중에서 묵직한 가죽 표지의 지도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어로 1900년대 초 제국 공식 지도집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며 서재의 고요함을 즐겼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섬. 일본에서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이 지도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자세히 봤습니다. 1900년, 1901년, 1902년. 이 모든 지도에서 그 섬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 교과서에는 분명히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1905년을 기점으로 섬의 표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조선 영토, 그 후에는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눈앞의 증거가 서로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연도별 지도의 특징, 표기 방식의 변화, 그리고 특히 1905년을 전후로 한 차이점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급하게 메모를 가방에 넣고 지도책을 닫았습니다. 리사, 내 서재에서 뭐하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이 지도들 왜 교과서랑 다른 거예요? 다케시마가 원래는 일본 땅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책을 가져가셨어요. 이건 복잡한 문제야. 리사, 단순히 옛 지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하지만 아빠, 이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공식 지도잖아요. 어떻게 교과서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사, 이건 내가 다룰 주제가 아니야.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실망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겠다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창밖의 요코하마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갈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본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섹션에서 몇 시간을 보냈지만 찾는 정보는 없었어요. 모든 교과서와 참고서는 한결같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단언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지도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디지털 아카이브, 미국 의회 도서관, 그리고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한국 외교부 사이트까지 살펴봤죠. 화면을 응시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1900년대 초 영국 해군 지도에서도 그 섬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상세한 역사적 문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그 섬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조선의 영토였다는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의아했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왜 교과서에는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걸까요? 메모장에 모든 발견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각 국가별 자료원, 지도의 출처, 날짜, 특이사항까지.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제 발견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찾은 자료들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아카이브와 미국 의회 도서관의 지도들도 다케시마가 원래 조선 영토였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 노트북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닫았습니다. 리사, 이런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 역사적 자료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한쪽만 보면 안 돼. 하지만 아빠, 1905년 이전 지도들은 거의 모두 그 섬을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리사, 넌 아직 어려. 국제 관계는 복잡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건 내가 다룰 주제가 아니야.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외교 관계요? 아빠, 이건 진실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충분해, 리사.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마. 넌 학생이야. 내 공부에 집중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희 질문에 답해주던 아버지가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 눈에 실망의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도 그걸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두지는 않으셨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민감한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진실은 무엇인가? 왜 어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는가?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진실.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아봐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요코하마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이건 제가 다뤄야 할 주제예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저를 얼마나 외로운 길로 이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주말 동안 찾아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3교시, 동아시아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시노다 선생님은 오늘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 러일 전쟁까지의 영토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영토는, 선생님이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설명할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리사, 포스터, 질문 있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하지 않던 제가 손을 든 것이 의외였나 봐요. 선생님, 왜 1905년 이전의 지도들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노다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야, 리사. 오래된 지도들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현대 역사학에 합의된 견해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아카이브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지도들도 모두 1905년 이전에는 그 섬을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서도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소곤거렸어요. 시노다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리사, 그런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수업 시간에 적절하지 않아. 수업 후에 교무실로 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선생님,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업 후에 교무실로 와. 선생님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수업 시간 내내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불편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물었을 뿐이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시노다 선생님과 함께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리사, 내 질문이 수업 분위기를 방해했어.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주제는 삼가주길 바라. 특히 외국 학생으로서 더 조심해야 해. 죄송하지만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질문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게 정치적인가요? 리사, 시노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 하지만 어떤 주제들은 복잡해. 역사는 항상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 학교에서는 공식 교과서를 따라야 해. 그럼 공식 교과서가 틀린 정보를 담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리사 포스터. 이런 태도는 학교 규율에 맞지 않아. 다시 한번 경고할게. 학교에서는 이런 논쟁적인 주제를 제기하지 마. 무언가 억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른들은 때로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한다는 것을. 학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몇몇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미국 애는 왜 자꾸 한국 편을 드는 거지? 외교관 딸이라며?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냥 튀고 싶은 거 아니야? 가슴이 아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물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학교에서는 질문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이라면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제가 찾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공유하기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정했어요. 다케시마는 언제부터 일본 땅이었을까? 이제 진실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찾은 모든 자료, 지도, 문서들을 정리했어요. 각 자료의 출처도 꼼꼼히 표기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아카이브, 미국 의회 도서관, 일본 정부 공식 문서까지. 어떤 비판이 오더라도 사실만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블로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정치적 의도나 어느 한쪽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을 뿐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잠시 망설였어요. 이 글을 올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아마도 집에서도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해.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시작할게.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두렵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 블로그를 누가 보겠어요? 17살 고등학생의 역사 블로그라니. 하지만 세 번째 날,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사이트에 귀하의 블로그를 공유해도 될까요? 옥스퍼드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옥스퍼드에서 온 이메일일까요?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정말 공식 이메일 주소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옥스퍼드 연구소의 SNS 계정이 제 블로그를 공유했고 이를 본 다른 역사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일본의 몇몇 진보학자들도 저희 자료 정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블로그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KBS, CNN, BBC, 심지어 NHK까지. 처음에는 너무 놀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매체와만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음성 변조와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리사 씨, 이런 민감한 역사적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교과서와 실제 역사적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그것을 알아볼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17살 고등학생으로서 이런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샵진실을 위한 리사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과 공격도 거셌어요. 특히 일본 내에서는 외국 고등학생의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익명의 위협 메시지도 몇 건 받았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비록 제 신원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몇몇 친구들은 저를 완전히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리사, 너희 블로그가 학교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만을 공유했을 뿐인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야. 너의 행동이 학교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감 선생님은 책상 위에 종이를 밀어주셨어요. 블로그 삭제 요청서였습니다. 이것에 서명하고 블로그를 내리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와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종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하지만 그동안 저를 지지해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 블로그가 미국 대사관 내에서도 이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리사, 이젠 멈춰야 해. 내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빠, 넌 아직 어려. 이런 국제적 분쟁에 말려들기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자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미국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믿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모두가 저를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더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 2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한국계 친구 세리에게서, 다른 하나는 제 블로그를 본 하버드 동아시아 교수님에게서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 리사, 내가 맞았어. 너희 곁에 있을게, 세리.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는 당신의 편입니다. 하버드 교수. 눈물을 닦으며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때로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지만 몸은 무거웠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수십 개의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블로그 댓글, 그리고 몇몇 협박성 메시지들. 학교에 가는 길, 평소와 다른 시선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인터뷰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나 봐요. 누군가 귓속말로 저 애가 그 블로거래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낯선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역사 왜곡 노후. 학교 명예를 지키자. 제가 일으킨 파문이 이렇게까지 번져 나갔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 교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리사,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바로 만나고 싶어 하셔.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몇 학부모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리사 포스터, 교장 선생님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일으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우리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어. 내 행동은 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어. 학부모 대표 중 한 분이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정치적 문제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행위가 되나요? 저는 어느 국가의 입장도 옹호하지 않았어요. 단지 문서와 지도를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어주셨어요. 이것은 학교 측의 최종 결정이야. 48시간 내에 블로그를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퇴 처리될 거야. 종이를 바라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장실을 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울면서 세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가 전염병 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세리가 학교 뒤편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세리는 제 유일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세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악이야. 학교에서 자퇴하라고 협박하고 있어. 뭐라고? 그럴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 세리야. 친구들, 학교, 어쩌면 아버지의 지지도. 세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어.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집에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블로그를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요?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리사,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 너희 블로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공식 항의를 했대. 아빠, 저는 들어봐, 리사.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내 직업,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강인하고 침착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멈추고 블로그를 내려. 더 이상 언론과도 접촉하지 마. 필요하다면 잠시 학교도 쉬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게 맞나요? 리사, 아빠, 저는 미국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믿어요. 아빠도 항상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포기하라고, 물러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누군가는 말해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대부분 비난과 협박이었지만 그 중에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영국의 역사학자들과 학생들이 보내온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과 학생,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서울대 역사교수, 당신의 블로그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 연구팀,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두렵지만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외로운 길일 수 있어. 하지만 그 길은 항상 있어 왔고 누군가는 걸어야 해.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 같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면 더 밝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침에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제학생연합 역사 컨퍼런스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만든 블로그가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고민하시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내가 믿는 길을 걸어. 이젠 나도 도와주고 싶다. 정말요, 아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나도 그 자료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지.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걸 보며 부끄러웠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이해받은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최후 통첩은 아직 유효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리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역사적 자료를 찾고 논리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도쿄 국제회의장은 학생, 교수, 역사학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이제 미국 국제학교 학생 리사 포스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지도로 보는 역사적 진실. 다케시마, 독도 문제의 재조명입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서 아버지와 세리가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의 딸이기 전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닌 역사적 증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찾은 지도들, 문서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1905년 이전의 지도들은 일관되게 이 섬을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적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0분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지만 준비한 자료들로 차분히 대응했어요.
일본 역사학자 한 분이 예상치 못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포스터 양의 발표는 우리 모두가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일본 내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역사교과서 재검토를 위한 학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제 연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버지는 발표 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리사.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저를 국제관계를 교란하는 어린 선동가라고 비난했고 몇몇 정치인들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었어요. 미국, 한국,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동아시아 영토 분쟁 자료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쟁 중인 영토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퇴 요구를 철회했고 시노다 역사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저의 연구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업은 리사 학생의 블로그에 소개된 역사 지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멀리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관심과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용기였어, 리사. 진실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이후 한 달, 상황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제 블로그 방문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료 공유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본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 교과서 재검토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진보적 학자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청원서의 첫 문장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제는 큰 불길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영국 학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동아시아 영토 분쟁 자료 검토 위원회 구성 소식은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위원회는 국적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학자들로 구성되었고 오직 객관적 사실만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생활도 달라졌어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저를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학교로 쏠리자 그분의 태도도 180도 바뀐 것이죠. 리사는 우리 학교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살짝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비판적 사고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시노다 역사 선생님은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제 블로그에 있는 지도들을 띄우셨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포스터 양이 용기 있게 제기한 의문을 통해 우리 모두는 역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수업이 끝난 후 시노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지. 내가 해냈구나, 리사. 친구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저를 피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인 친구 요코가 다가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리사, 내 할아버지가 너의 블로그를 읽으셨대. 그리고 울으셨어. 할아버지는 역사학 교수셨는데 평생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셨대. 그리고 내가 한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 요코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역사학과 조기 입학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원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제 블로그와 연구 활동을 높이 평가해 특별 입학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더 이상 제 활동을 막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원해 주셨죠. 내가 옳았어, 리사.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해야 해.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니까.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죽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가 대사관에 오기 전 역사학자로 일할 때 쓴 연구 노트야. 사실 나도 너처럼 생각했었단다.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 아버지의 노트에는 제가 발견한 것과 같은 자료들, 같은 의문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외교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것입니다. 외교관으로서 나는 국가 간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용기는 나로 하여금 내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했단다. 아버지의 고백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 언론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국인 학생의 무분별한 역사 왜곡이라며 비난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용기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늘었어요. NHK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역사의 재발견. 한 학생의 질문이 바꾸는 세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처음으로 일본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단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하나의 지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코하마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여정이 단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하버드 역사학과에서 온 조기 입학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날, 국제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리사.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처음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의문을 가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 여정이 두렵고 외로웠지만 진실을 찾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증거,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포함해야 해요. 그것이 제가 믿는 진실입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일본인 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너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까 두렵지 않았니?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곧 미국으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서재에서 저를 그리고 통화 중인 전화를 들고 나오셨어요. 리사,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과에서 저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독도다케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양한 영토 분쟁에 대해 역사적 증거를 재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포스터 양의 참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리사. 마지막 날 블로그에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지만 진실을 찾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말해야 한다면 그게 나라도 괜찮아요.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버드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지만 진실을 향한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 전날 밤 아버지와 함께 요코하마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처음에 왜 저를 말리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웠던 것 같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 자신의 침묵이 부끄러워서 그랬을지도 몰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리사. 그게 바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셀이었습니다. 리사, 뉴스 봤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 교과서 개정 검토 위원회를 구성했대. 내가 해냈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국제역사연구소 회의실, 수백 명의 역사학자와 학생, 기자들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것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독도 문제를 넘어서 진실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리사 포스터, 17살 미국 소녀가 시작한 작은 의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그 길은 외롭지만 결국 그 길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